파죽의 공식 경기 9연승을 달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릭 텐하그 감독과 함께 환골 탈퇴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넘어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트로피 하나는 확보할 것이다,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방점을 찍을 진짜 9번 공격수까지 1월 이적 시장에 전격 영입했습니다. 바우트 베호르스트, 2022 카타르 월드컵 네덜란드 대표로 맹활약을 한 강신 공격수인데요. 이 선수 대체 맨유가 왜 영입했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선수의 영입이 맨유의 우승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베오르스트는 월드컵에서 또 활약을 했지만 이전에 토트넘과도 연결된 적이 있는 선수고, 또 프리미어리그 번리에서의 활약도 좋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알고 있는 선수 같아요. 그거보다도 이 선수의 어쨌건 간에 커리어 하이는 볼프스부르크였죠. 예, 분데스리가. 역시 부버지. 예. 분데스리가 전문가인 김현민 기자에게 더더욱 좀 친숙한 선수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많이 봤던 선수인데요. 예, 일단 그 맨유가 이제 베오르스트의 등번호를 오늘 이제 발표를 했죠. 27번이라고 하면서 임대 영입을 발표를 한 건데요. 예. 비어있던 번호지만 어떻게 보면 2+7이 9니까 예. 살짝 9번을 암시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원래는 번리 소속인데 번리가 이제 강등되면서 이제 베시타스로 임대를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맨유로 오기 위해서는 베시타스의 그 임대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임대 해지 비용으로 282만 5천 유로, 하나로 약 40억을 맨유가 지불을 했습니다. 예, 연봉도 보조하고 여러 가지로 베오르스트 영입에 나름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선수 제 기억으로는 원래 번리가 뉴질랜드 공격수인 크리스 우드를 시즌 도중인 지난해 1월 이적 시장에 뉴캐슬로 보냈을 때 그 대체자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오게 된 것인데 오히려 크리스 우드보다 급이 높은 선수가 그랬죠. 왔다. 예, 그리고 더 나았었죠. 예. 반면 이제 뉴캐슬은 물론 그 사우디 펀드가 이제 인수하고 나서 상승세를 계속 타면서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에 매우 좋은 성적을 올렸고 5위의 성적을 올렸죠.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에도 4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우드는 좀 아쉬웠죠. 예. 다른 선수들은 다 괜찮았는데 영입한 선수들. 사실 이제 번리는 솔직히 잔류를 다퉈야 되는 팀이고, 볼프스부르크는 그래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챔피언스리그권을 다투는 팀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뉴캐슬이 베오르스트를 데려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무브였죠. 물론 그러니까 우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라는 더 이점이 있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은 우드가 딱 올림픽 갔다 와가지고 올림픽 전까지는 매 시즌 2자릿수 골을 넣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올림픽 갔다 와가지고 헤매면서 골을 못 넣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영입을 그렇게 한 건지. 어찌됐거나 이 베오르스트가 번리급 선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입증이라도 하듯이 맨유가 전격 영입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완전 영입은 아니고 임대 영입, 말씀하신 대로 잠깐 이제 거쳐간 선수로서 오게 됐어요. 그 과정에는 사실 맨유가 자금력이 부족한 팀은 아닌데 팀의 이슈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빚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을 할 거면은 또 이제 이적료를 지출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현재 이제 보드진데 글레이저 가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료를 대줄 수 없다라는 보도들이 아마도 그러니까 이적료가 구단 측에서 주진 않을 것이다. 하려면은 선수를 팔아서 영입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테나그 감독이 공격수 영입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호날두가 또 시즌 도중에 어찌됐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이어를 팔고 영입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은, 당장 어쨌건 간에 선수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영입을 하려면은 싼 금액으로 이제 베오르스트를 그래서 임대 영입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여건 속에서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테나그 감독 본인이 원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베스트라면은 티란 같은 선수들 영입하는 게 베스트였겠지만은 임대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저는 테나그 감독의 스타일에 잘 맞는 선수를 영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그 베오르스트가 어쨌건 간에 그 맨유 입단 소감에 대해서 환상적인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유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다. 난 과거 맨유와 경기를 했었고 이제 맨유 소속으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테나그 밑에서 이제 유나이티드가 발전해 가는 걸 보았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맨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맨유에서도 굉장히 잘해서 또 아예 완전 이적까지 하고 싶은 의지도 있을 것 같고, 뭐 실제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오르스트 정도의 클래스라면 맨유가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으로 좀 완전히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옵션으로 활용할 수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가 쓰듯이 예, 그런 식으로 활용은 가능하죠. 예, 테나 감독도 네덜란드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맨유는 지금 스쿼드에서 스트라이커의 뎁스가 좀 약해진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레시포드도 측면에서 더 익숙한 선수죠. 실제로도 뭐 이번 시즌에도 측면으로 9경기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마샬이 부상이 많고 또 이제 호날두가 이적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레시포드가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경기들이 제법 있었던 거였거든요. 물론 이번 시즌 레시포드가 이전보다는 최전방 공격수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합승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래서 측면에서 뛸 때가 베스트다. 실제 그 평점을 보더라도 왼쪽 측면에서 뛰었을 때가 7.2점으로 가장 높잖아요. 예, 사실 뭐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놓는 것은 임시방편으로서의 전술 옵션일 뿐이지 고정된 9번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기기는 어렵고, 예. 물론 마시아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부터 테나 감독이 9번 공격수로 쓰기도 했고, 예. 어쩌면 9번 공격수가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역시 정통 9번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마샬은 그나마 그래도 마샬이 키핑이 되기 때문에 9번으로서 레시포드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상이 너무 많아도. 예, 그 프리시즌 예. 때 잘했지만 시즌 시작과 함께 부상을 당했고, 또 복귀했던 경기 리버풀과의 경기에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또 부상을 당했고, 예. 또 그리고 복귀해서 맨시티와의 경기 뭐 골도 넣고 뭐 굉장히 맹활약을 했지만 그리고 또 부상을 당했고, 예. 지금 언제 또 부상 당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예, 맨시티전에서도 45분 만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 아웃됐죠. 결국엔 또 부상을 당했다. 네, 거기다가 레시포드도 그때 전반전 전에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쓰러졌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냥 뛰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테나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샬은 아프다라고 해서 교체 아웃이 됐고, 레시포드는 부상을 당했는데 통증을 참고 뛰었다. 예. 약간 조금 마샬을 조금 저격하는 듯한 예. 예, 인터뷰 같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안토니를 또 최전방에 세워보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랬죠. 맨유는 역시 9번 공격수가 필요했고, 그래서 베오르스트를 영입한 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뭐 당장 마샬하고 레시포드가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특히 근데 이 베오르스트는 확실한 뭐 최전방 자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97cm를 자랑하는 장신 타겟형 공격수인데요. 예, 나이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 동갑인 만 30세고요. 아직도 최근에 이제 축구 선수들의 이 평균적인 선수 생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3, 4년은 너끈히 뛸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근데 뭐 늦가기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일단 뭐 엠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에라클레스 팀에서 뛰고, 거기다 이제 알크마르 가서 조금 이제 명성을 쌓기 시작했고, 그리고 커리어하이는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제 144경기 출전해서 70골 넣었고, 그 다음에 번리에 잠깐 후반기만 뛰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시타스로 임대를 가게 됐는데요. 이제 베오르스트의 이제 커리어하이는 볼프스부르크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데뷔 시즌부터 17골을 넣었었고, 그 다음 시즌에도 16골, 그리고 이제 2020-21 시즌에 20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높였었죠. 이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 허스퍼랑도 이제 케인의 네. 백업 자원으로서 링크가 되는 바가 있고, 사실 뭐 신체 조건도 좋고 또 연계 능력도 좋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팀들이 이 선수를 지켜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3시즌 연속 15골 이상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뭐 가장 절정이었던 2020-21 시즌 당시에는 3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0골만이 아닌 도움도 9도움을 올렸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예. 그리고 포칼에서도 4경기 3골, 그리고 또 이제 유로파리그 예선에서도 3경기 2골을 넣으면서 공식 대회 25골 9도움을 기록을 했죠. 확실하게 절정에 네. 올랐고 네덜란드 대표로도 활약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반페르시가 2012-13 시즌에 20골 이상을 기록했던 거 이후로 네덜란드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처음이었던 거예요. 예, 베오르스트가 당당히 네덜란드의 대표급 선수로서 발돋움을 했고, 무엇보다 분데스리가에서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하나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골들이 다 박스 안이거든요. 박스 바깥에서의 골이 없는데요. 일단 뭐 오른발 슈팅 골이 41골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딩 골이 이제 11골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건 간에 59골을 이제 박스 안에서 넣었었다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예. 이제 박스 안에서 넣었는데,
있었는데 이게 그 베호르스트가 볼프스부르크에 입단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동기간에 레반도프스키 제외하고는 베호르스트보다 박스 안에서 골이 더 많았던 선수가 없었다. 예.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밖에서도 골이 있고 박스 안에서 120골. 예. 너무 많이 넣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 다음으로 높은 성적이니까 약간 레반도프스키가 신기라고 봤을 때 베오로스트가 박스 안에서는 인간의 네. 최강이었다. 그 90분당 0.52골이면은 상당히 준수한 수치죠. 그 두 경기당 한 골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슈팅 맵인 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번리 이적했을 때 이제 후반기 뛰었을 때 이제 슈팅 맵인 건데 물론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래도 골은 다 결국은 박스 안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어느 정도 하는 선수다 보니까 특히 박스 안으로의 찬스 메이킹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스트라이커로서 2골밖에 못 넣은 기록을 봤을 때는 뭐 좀 부진한 거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3도움이 있고 또 경기 영향력이 좋았기 때문에 번리에서 뛴 기간 동안에도 평가가 나쁘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번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때 경기가 거의 좀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공급을 잘 받지 못했었죠. 실제 그 베호르스트의 기대 득점 자체가 이 시기에 1.8골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공을 받지 못하는 와중에도 본인이 넣어줄 건 넣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도움 기록이 꽤 인상적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역시 테나 감독이 이전에 이끌었던 팀들에서도 장신 공격수들을 좀 잘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테나 감독하면은 뭐 빌드업 이런 것들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짜 9번형의 선수들을 선호하지 않을까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에릭센을 한번 가짜 9번으로 세웠다가 좀 폭망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개막전에. 근데 정작 테나 감독은 항상 장신 공격수를 중용했고 잘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리스트들이 나오는 건데 뭐 보이만스라던가 훈텔라르라던가 돌베리라던가 그리고 알레라던가 이제 콜더 같은 선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명씩 조금 따져보자면요. 일단 뭐 알레가 거의 페르소나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위트레흐트 시절에도 테나우 밑에서 알레가 이제 에레디비지의 정상급 공격수로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에서 실패했을 때도 아약스로 와가지고 뭐 에레디비지만이 아닌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까지 폭격을 했었죠 그때. 그러면서 재기에 다시 성공을 했었는데 테나우 감독 밑에서 147경기 87골 31도움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었죠. 테나우 물론 감독. 뭐 경기를 뛴 숫자도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커리어 내내 기록한 153골 중에 절반 이상을 테나 감독과 함께 기록했으니까 알레의 포텐을 터트린 감독이 테나 감독이다. 그리고 이제 훈텔라르와도 함께 했었는데요. 훈텔라르도 이제 테나 감독 밑에서 103경기 47골 12도움으로 공동 1위거든요. 근데 이때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때는 훈텔라르가 말년을 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위해 아약스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수치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게 해줬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리고 장신도 장신이지만 결국에는 전형적인 9번 공격수를 테나 감독이 잘 쓴다는 걸 좀 보여준 지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돌베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돌베리는 테나 감독과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테나 감독이 수비를 안 한다라고 조금 지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니스로 보내게 된 케이스긴 해요. 테나 감독은 수비 열심히 하고 압박 열심히 하는 선수를 무조건 선호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무조건 아예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비판을 하는데 돌베리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흐라벤베르도 그런 지적을 받고 흐라벤베르는 변화했던 케이스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건 간에 테나 감독 밑에서 4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4골 6도움. 그러니까 그래도 최다골 공동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역시나 잘 써먹었다. 그리고 이제 콜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나 감독이 처음으로 감독을 맡았던 게 이제 고어헤드 이글스였잖아요. 그때 이제 선수로 뛰었는데 이제 3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9골 6도움. 그래서 이제 개인 선수 커리어로는 감독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던 거. 거기다 경기 숫자가 적은데 19골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수들의 도움 기록들도 잘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9번 공격수를 잘 활용하는 감독이 테나 감독이다. 그리고 또 이제 치프코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위트레흐트 시절에 이제 공격수였던 건데요. 38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2골 3도움.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감독들 중에서는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만스도 이제 위트레흐트 시절에 이제 뭐 테나 감독 밑에서 경기 수가 적잖아요. 23경기인데 그래도 10골을 넣었고 그것도 이 선수는 주전 공격수들한테 밀려가지고 쪼커로 나왔던 거였거든요. 출전 시간도 1030분이잖아요.
결국엔 이제 뭐 이 선수 역시 뭐 경기당 1개 정도의 공격 포인트 내지는 2경기당 1골 정도를 넣을 정도로 테나 감독이 잘 활용했다. 결국엔 네. 이런 뭐 기록들을 봤을 때는 테나 감독에겐 그 9번 공격수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심지어 이제 바이에른 뮌헨 2군 감독 시절에도 네. 이렇게 좀 9번 공격수를 잘 활용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1군 감독이었고 테나가 2군 감독이었을 때였죠. 예, 그때 이제 베캄프가 이제 테나 감독 밑에서 34경기 출전해가지고 15골 8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리젠 비흘러라고 또 다른 장신 공격수가 테나 감독 밑에서 24경기 15골 8도움. 예, 상당히 좋은 수치를 올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번외인 건데요. 테나 감독이 감독을 맡기 이전에 스벤테에서 이제 코치직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공격수가 바로 아르나우토비치였어요. 아르나우토비치도 192cm로 상당히 큰데, 어쨌건 간에 5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4골 10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때 이제 스타덤에 올라서 짠나타누 불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테르로 갔다가 망해가지고 브레멘 가고 뭐 이렇게 됐던 케이스였죠. 예, 뭐 스토크시티, 웨스트햄 등에서 이제 뛰면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그리고 볼레나에서 예. 전성기를 다시 한번 구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나름 잘했다. 그래서 네. 그랬기 때문에 테나 감독이 사실 맨유에 왔을 때 이런 정통 9번 공격수가 좀 부족했잖아요. 솔직히 호날두가 있긴 했지만 호날두는 원래 윙포워드였다가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떨어져서 중앙으로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미 여름 프리시즌부터 떠나고 싶다고 훈련에도 안 왔었죠. 투어에도 안 갔었죠. 예. 그래서 아르나우토비치 영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뭐 여기 아르나우토비치 형인 이제 에이전트인 다니엘이 정말 맨유로부터 제의가 온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결렬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맨유가 원래 아르나우토비치를 영입하기 위해 1300만 유로에서 1400만 유로를 제시를 했는데 맨유 팬들이 반대했다. 왜냐면 이 선수가 그가 인종차별 의혹도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월드컵에서도 골 넣고 나서 약간 이제 말을 좀 예, 하는 모습을 선수를 알라바가 막았죠. 네, 그렇죠. 입을 막았죠. 예, 그랬던 일들이 있어서 맨유 팬들이 문제안을 싫다 하면서 반대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머터프 이제 디렉터가 팬들을 만났잖아요. 그쵸, 예.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나서 이거를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렸던 거였죠. 사실 뭐 기량 자체로 봤을 때 그리고 테나 감독과 인연으로 봤을 때 왔을 경우 나쁜 선택지는 아니었지만 인성 논란은 분명히 리스크가 커요. 예, 저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때 왔으면은 지금 조금 더 안정적인 성적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때 당시에도 맨유가 분명히 9번 공격수가 공백이니까 에릭센까지 네. 가짜 구원으로 썼던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베오르스트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뭐 테나 감독 하면은 결국은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물론 알레만큼 연계에 능하진 않아요. 알레는 정말 연계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볼을 다루는 스킬이 굉장히 좋잖아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죠. 근데 베오르스트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선수도 연계를 상당히 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롱패스를 받아가지고 볼을 끌고 상대를 수비를 끌고 왔다가 다시 돌아서면서 이제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인 거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197이랬기 때문에 다른 장신 공격수들도 사실 190 정도인데 더 크고 더 꺽다리인데 네. 그 와중에 이 정도의 볼 관리 기술이라면 충분히 뭐 뛰어나다. 그러니까 등진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힐 패스 같은 것들도 곧잘 하잖아요. 그쵸. 이 선수가. 예, 굉장히 그래서 큰 키에 비해서는 분명히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고 예. 또 이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 감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패스 존 같은 경우도 조금 중앙에서 조금 위쪽에서의 이제 패스들을 상당히 잘 찔러주는, 그리고 물론 성공 횟수 자체는 적긴 하지만은 패스 시도 자체를 전진 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시도할 줄 안다는 거죠, 패스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맨 앞에서 전봇대처럼 이제 장신 네. 공만 따내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뿌려주고 본인이 수비를 몰아놓고 이선 공격수들에게 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지고 받아주고 찔러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바로 강력한 전방 압박에 있거든요. 바로 테나 감독이 가장 공격수들에게 원하는 그렇죠. 능력입니다. 1순위로 원하는 예. 건데 베오르스트가 90분당 압박 횟수가 48.7회로 이거 공격수들 중에가 아니고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1위였고요.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을 때도 이런 지표들이 항상 최상위권이었던 데다가 볼프스부르크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냐면요. 롱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베오르스트가 가가지고 싸워요.
부딪혀서 그래서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꾸역꾸역 골을 넣거나 아니면은 연결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들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조금 개인의 힘과 높이 그리고 이제 헌신성을 기반으로 네. 이렇게 차이를 만드니까 분명히 테나 감독이 원하는 규율을 갖춘 네. 선수다. 그리고 이제 90분당 활동량도 10.69km로 24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밀러 거의 교체로 나오죠. 당연히 그러면은 90분당 활동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교체 선수는 짧은 시간을 많이 뛰는 거잖아요. 커티스 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체 선수잖아요. 길모어도 그렇고 듀스버리오도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선발보단 교체로 많이 나왔고 맨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나마 베실바, 쿨룹세스키, 포르나이스, 벤탄쿠르 정도 제외하면 피르미누도 지난 시즌 주전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은 굉장히 많이 뛴다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 시절에도 활동량으로 먹어주는 선수였고, 그리고 그 전력 질주 횟수도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선수였어요. 결국에 이제 큰 키를 가진 선수들은 전방에서 정적으로 움직인다는 편견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깨는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커버 범위도 상당히 넓죠. 예. 예, 거의 뭐 좌중우를 가리지 않고 쫙 고르게 퍼져 있죠. 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197이나 되는 공격수가 많지도 않은데 그런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는 박스 안에서 롱볼을 받게 움직이니까 네. 그쪽에 색깔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드필드 지역에 걸쳐 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패스맵도 뭐 다양한 구역으로 이제 그것도 수비 진영까지도 내려와가지고 패스들을 연결해주는 장면들이 있고요. 또 이제 디펜시브 액션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 심지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영역까지 내려와 주니까 이 선수가 네. 얼마나 팀을 위해 뛰는가 모든 걸 던지는가를 볼 수 있는 기록이고요. 예. 근데 역시나 이제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수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압박이라던가 부딪혀주는 거라던가 경합이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펜딩과 관련된 빨간색이 디펜딩이거든요. 예. 그 그래프가 가장 높아요. 예. 예, 그 다음이 이제 의외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그 다음으로 높아요.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보통 역시 또 한 번 얘기 드리지만 장신 공격수는 머리 쓰고 롱볼 네. 받는 줄 알았는데 수비 열심히 해주고 많이 뛰고 패스까지 잘해주는 이건 거의 컴플리트 포워드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패싱이고 피니싱이 가장 떨어져요. 아, 그게 조금. 예,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골을 많이 넣었을 때 막 결정력이 좋아서 많이 넣었다기보다는 부딪혀서 상대를 무너뜨리면서 넣는 형태였거든요. 골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뛰는 선수는 당연히 좀 결정력은 좀 힘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공격수들이 골 넣으려고 좀 힘도 아끼고 특히 네. 호날두가 그렇잖아요. 네. 골 넣으려고 좀 체력을 아끼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공격수들의 비교해서의 이제 100분율로 몇 프로인가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시스트 나름 상위권 준수하죠. 예, 패스 시도 상당히 준수하죠. 수비 쪽 클리어링 제외하고 다 높죠. 예, 이게 퍼센티지를 보면은 이제 100%면 1등이라고 보는 네. 건데 패스가 75%가 굉장히 하위권인데 가로채기가 또 92%. 그러니까 공을 중도에 차단해서 역압박을 하는 데서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태클 엄청 하고 슈팅 차단 엄청 하고 네. 공중볼 승리 엄청 하고 뭐 이런 거죠. 모두 장신이고 힘도 좋으니까 공중볼은 뭐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고 발까지 잘 쓰고 열심히 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가로축 같은 경우는 압박 관련된 지표고 세로축은 이제 그 90분당 공중볼 승리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수비수들이 그 90분당 공중볼 획득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베오르스트는 그래도 준수한 수치에 해당을 하고요. 저희가 뭐 케인이 지금 뭐 헤딩골을 엄청나게 넣고 이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케인이 90분당 공중볼 획득 횟수가 한 2.7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베오르스트가 따낸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 90분당 압박은 뭐 그냥 최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감독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술적인 툴을 가진 스트라이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피니싱이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피니싱도 나쁜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이건 물론 뭐 터키 리그의 네. 점을 고려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16경기에서 8골을 넣었고 이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15.4%. 근데 아까 그 무드릭과 비교하면 좀 크게 차이가 나긴 예. 하죠. 무드릭이 33.3%니까. 예, 그리고 찬스 메이킹 이제 18회가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도움도 4도움을 이번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박스 안에서 볼 터치가 119회가 되죠. 예, 결국에는 풍부한 공격 전개력을 보이고 있고 생산성도 네.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공격 포인트 도움까지 합칠 경우에는 12개니까 터키 리그 씹어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괜찮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기대 득점이 9.8골. 기대 득점보다는 실제 득점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기대 득점이 높다는 거는 위치 선점을 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물론 뭐 그만큼 제공을 많이 받기도 하는 거지만요. 예, 그래서 터키 리그 선수들 중에서 일단 기대 득점 1위고요. 가장 높고요. 그리고 헤딩 슈팅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슈팅도 가장 많고요. 유효 슈팅도 가장 많고요. 24회로요.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빅 찬스도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회로. 이거에 비해 뭐 골을 못 넣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터키 리그에서 현재 경기 감각이나 자신감은 충분히 좋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오르스트의 가세는 맨유의 약점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요소도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맨유는 세트피스 골이 밑에서 공동 2위로 적어요. 그 정도로 세트피스에서 골을 못 넣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세트피스 기대 득점도요. 밑에서 공동 2위로 적어요. 예, 사실은 해리 맥과이어라는 코너킥과 프리킥 상태에서의 헤더의 장인이 있는데 이 선수가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주전으로 못 뛰다 보니까 그리고 마샬하고 레시포드가 공중볼에 그렇죠. 강한 선수들이 아니어서 그리고 또 다른 센터백들도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든지 네. 최근에 루크쇼라든지 원래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네.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때는 좀 강점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릭센과 부페 같은 세트피스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음에도 이걸 잘 못 살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코너킥 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사실상 이게 그가 최하위가 공동 최하위가 네 팀이어서 그렇지 또 공동 두 번째로 적은 팀이 또 네 팀이거든요. 예,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울브스, 웨스트햄, 첼시 등과 함께 코너킥에서 골을 잘 못 넣고 있다. 특히 이런 기록은 극명하게 토트넘과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토트넘은 네, 저 그렇죠. 코너킥으로는 기가 막히게 가장 많죠. 예, 골을 넣고 풀럼과 있어요. 함께 예. 바로 미트로비치와 해리케인의 예, 힘이 크죠. 예, 사실 지금이야 맨유가 치고 올라왔지 풀럼, 토트넘, 리버풀 이런 팀들이 또 맨유보다 순위가 높았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또 잘 됐던 게 세트피스다. 근데 지금 맨유가 이게 개선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갔는데 요 세트피스의 득점까지 더해진다면 솔직히 이제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뭐 헤딩골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토트넘 헤딩골 가장 많은 거에 큰 지분은 케인이 차지하고 있죠. 예. 케인은 지금 뭐 역대 최다 헤딩골 기록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개인 예. 통산. 결국에는 맨유 입장에서는 그런 그 헤더 득점력을 갖고 있는 공격수가 왔다는 것 자체가 공격의 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지난 시즌 볼프스부르크 때 그래프와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베시타스에서의 그래프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은 염두를 해야 돼요. 베오르스트가 볼프스부르크에서의 마지막 시즌에 감독하고 불화가 있었어요. 예. 불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적하게 된 거였거든요. 안 그러면 번리로 갈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번리로 가기 좀 의아했어요. 예, 근데 그때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원래 반복멜 감독하고 친했어요. 같은 네덜란드기도 하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반복멜이 경질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베오르스트가 팀에 이제 애정이 식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전진 패스 능력 같은 것들이 그때는 좀 안 좋았죠. 그때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혼자서 플레이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와서는 수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예, 네. 수비 관련된 지표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전진 패스도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상대 박스안에서 공을 밟는 부분들 베시타스가 그래도 터키 리그에서는 강팀이고 또 상위권 네, 팀이다 그렇죠. 보니까 주도적인 경기를 하는 기록들이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선수는 역시나 이제 경합의 강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 태클 같은 경우도 뭐 분율로 따졌을 때 46% 정도로 그냥 중위권 정도는 하는 거고요. 그 스트라이커인데 높은 예. 수치죠. 드리블은 예, 상당히 높은데 이건 뭐 공격수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장신 공격수여서 드리블 되게 못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보단 발재간이 있는 선수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오픈 플레이에서의 헤더에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세트 플레이에서의 헤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맨유에게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주는 요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는 요소죠. 예. 그 사실 경기가 안 풀릴 때 이렇게 세트피스 한 방으로 또 골을 넣고 흐름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축구의 또 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없던 맨유가 지금 4위, 3위까지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베오루스가 왔을 때 후반기에 더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맨유의 공격수들이었던 마샬하고 호날두하고 이제 베오르스트의 기록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물론 터키 리그니까 그거 감안해야죠. 어쨌건 간에 예. 그리고 출전 시간도 가장 많긴 하고요. 하지만 이건 90분당 기록이긴 해가지고 뭐 출전 시간 뭐 이런 거는 아무 상관 없긴 하거든요. 일단 뭐 90분당 골은 0.6골로 마샬 다음으로
정도 많고요. 90분당 유효 슈팅이 이제 1.5회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90분당 도움은 0.3도움으로 마샬 다음으로 많고, 이제 찬스 메이킹이 90분당 1.2회로 최다고요. 마샬보다 더 많은 거죠. 그리고 90분당 드리블 돌파는 0.6회로 가장 떨어지긴 하고요. 이건 뭐 근데 마샬, 호날두가 돌파가 좋은 선수들이죠. 그 윙포드도 예. 서던 선수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90분당 공중볼 획득 횟수가 2.8회로 가장 1위죠. 예, 호날두도 뭐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이제 헤더 슈팅 위주로 하는 선수였고, 네. 또 베오루스는 좀 더 풍부하게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하기 네.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호날두 이상의 진짜 9번이다. 네. 그래서 뭐 현재 그 예상 포메이션을 올려본 건데요. 저는 그래도 마샬이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상만 없다면요. 그래서 마샬이 일단은 주전으로 나올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마샬이 워낙 부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어쩌면은 조금 약팀들하고의 경기에선 베오르스트를 주전으로 내보내면서 마샬을 관리를 하면서 중요 경기에만 마샬을 선발로 내보내는 식으로도 관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게다가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팀으로는 유일하게 4개 대회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뭐 카라바오컵도 지금 그렇죠. 4강까지 올라갔고, 또 FA컵도 다음 네. 라운드 진출했고,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 나가 있고, 네. 프리미어리그도 솔직히 우승 가능성 없지 않기 때문에 네. 로테이션이 필수예요. 네, 그리고 마샬 같은 경우도 측면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승부처에서는 베오르스트 넣고 레시포드, 마샬 좌우 윙포드로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레시포드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왼쪽 윙포드로 계속 뛰게 될 거고, 그럼 가르나초가 이제는 조금 백업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공격진이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반더베이크는 뺀 이유가 시즌 얘는 예. 아니요 3월 이후에나 이제 예.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 그래서 명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뭐 에릭센까지도 높이 올렸어야 했던 맨유인데 아마 이제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더블 스쿼드가 넘죠. 이 예. 정도면은. 예. 그런 가운데 사실 베오르스트가 선발 자원이 아니라도 충분히 쪼커로도 효과적이라는 걸 우리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전에 그것도 뭐 그렇게 빨리 나온 것도 아니고 늦게 교체 투입됐는데도 멀티골을 넣으면서 이제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승부를 끌고 갔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골, 그 동점골은 추가 시간 10분 30초에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어느 때보다도 네. 많은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서 늦게 나온 골의 각종 기록을 깨긴 했어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경기 막판에 정말 아슬아슬하고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대단한 집중력을 보인 거죠. 이게 버저비터 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휘슬 불었으니까요. 이 골 예. 나오고 나서 이게 그 월드컵 역대 토너먼트 가장 늦은 시간 골이었다. 예, 그러니까 베오르스트 선수가 이 상황에서 골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고 또 그런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면서 맨유가 확실하게 또 이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확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베오르스트가 왔을 때 리산드로 마티네스의 기분이 가장 조금 싱숭생숭하지 예. 않았을까. 예. 왜냐면 그 경기에서 철저하게 약점을 파헤쳐졌기 예. 때문에. 뭐 어찌됐거나 모습은 또 리산드로가 했으니까요. 그렇죠, 또 예. 즐겁게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임대를 보면서 또 소환된 선수가 바로 아르손인데 예. 임대의 전설. 그러니까 당시에 뭐 베컴도 그랬지만 이제 뭐 스웨덴의 북유럽 리그라든지 미국 리그라든지 유럽하고 시즌 내 그 기간이 다른 팀들에서 이미 경력이 좀 말미에 있는 선수들이 단기 임대로 활약한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때 같은 경우는 맨유가 루드 반 니스텔루이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했고 그의 후계자로 이제 루이사를 데려왔었는데 사가 유리몸사였죠. 예. 경기 예. 진짜 잘했는데. 그래서 못 나와가지고 이때 맨유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우승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 이때 라르소는 헬싱보리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우승할 거 다 하고 예. 이제 고향에 가서 고국에 가서 뭔가 커리어를 정리하는 와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헬싱보리에서 뛰고 있었는데 스웨덴 리그가 이제 춘추제다 보니까 10주 정도의 휴식기가 있어가지고 이때 맨유가 이제 긴급 임대로 10주 동안 썼는데 그때 이제 그 공식 대회 13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골을 넣으면서 그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는 또 골을 넣으면서 이제 8강 진출에 기여를 했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우승에 기여를 했죠. 그 골은 한 골이었지만은 골 이상의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때 임팩트를 생각하면은 골이 많지 않다라고 느껴지지만 경기 내내 보여줬던 영향력과 그 주변을 활용하는 능력들을 봤을 때는 베테랑 공격수가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의 전설로 불리면서 2006-07 시즌 우승에 기여를 했었고
그리고 맨유가 은근 그 30대 후반의 선수를 이제 영입해가지고 재미를 봤던 케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라던가 그 오디온 이갈로라던가 예, 또 이제 카바니라던가 뭐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베오르스트는 그 선수들과 비교하면은 훨씬 젊죠. 그렇죠. 사실 뭐 이갈로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타격 때 이제 중국에 있다가 네. 뭐 출전을 하기 위해서 맨유에 왔고 또 네. 사실은 기대치에 비해 훨씬 더 경기력을 잘해줬어요. 물론 네. 와포드 시절에 보여줬던 게 있긴 한데 본인이 또 맨유 팬이라고 하면서 네. 혼신을 다했기 때문에 맨유 팬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베오르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짧은 기간의 계약이긴 해도 이런 선수들이 잠깐 있다가도 헌신한다는 걸 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어쨌건 간에 영입이 힘든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빈 공간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한 요소로는 저는 그러니까 괜찮은 영입이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베오르스트가 언제 뛸까가 궁금한데 직전감으로 데려왔고 1월 긴급 영입이고 뭐 사실 최근에 뭐 주앙 펠릭스도 계약하자마자 경기를 뛰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베오르스트도 바로 데뷔전을 치르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은 지금 마샬이 어쨌건 통증을 호소했다라고 하고 레시포드도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고통을 참으면서 뛰었다라고 테나흐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펠리스전에 당장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시포드가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펠리스전보다는 또 아스날과 경기가 중요하니까 예. 짱짱하고 아직 쌩쌩한 베오르스트를 펠리스전에 먼저 쓰고 무리 없이 이기면 그대로 가고 아스날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부상이 없다라면은 완전히 완치된 상태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도리어 지금 뛰게 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보게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 안 그래도 레시포드가 신성으로 불리다가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게 부상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뛰었다가 이게 하락세로 완전히 이어졌던 거였거든요. 네, 최근에 연속골도 넣고 있고 특히 네. 월드컵 이후 매경기 골을 넣고 있는 흐름이 자칫 괜히 무리해서 뛰었다가 특히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한테도 졌고 첼시한테도 졌고 그리고 전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펠리스는 거칠게 플레이한 그러니까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레시포드를 뛰게 하기보다는 아마 베오르스트가 이 펠리스와의 1월 19일 목요일 새벽 5시 경기에 선발 데뷔전까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날과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 맨유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의 더비까지 승리하면서 승점 38점으로 뉴캐슬과 승점 동률인 상태에서 4위거든요. 아스날과의 승점 차이가 이제 9점으로 좁혀졌고 아스날을 이길 경우에는 진지하게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러니까 맨유가 그나마 아스날을 잡아야지 우승 경쟁이 재미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 아스날이 맨유마저 잡아버린다면은 그때는 저는 그러면은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을 점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아스날이 올 시즌 리그에서 당한 유일한 패배를 전반기 맨유한테 그렇죠. 당했고 맨유가 한 배 또 그때 안 좋을 때였어요. 그 패배가 아니었으면은 아스날이 현재까지 무패였어요. 예, 그 벵거 감독 시절에 이어서 또한 무패 우승까지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때보다 현재까지의 성적은 더 좋죠. 그때는 네. 왜냐면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맨유가 시즌 초반에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가 아스날을 잡으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그 반등했을 때 전술을 바꿨죠. 롱패스로. 예. 롱패스? 베오르스트?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오르스트를 이 시점에 데려온 것, 특히 아스날과의 경기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로 맨유에게는 후반기 대반전, 그리고 지금 모든 대회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유일한 잉글랜드 팀으로서 최소한 한 개의 우승컵은 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텐하흐와 베오르스트, 그리고 맨유, 올 시즌에 우승컵 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뭐 베오르스트가 맨유급 선수라고 보지는 않고 있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영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테나흐 감독이 장신 공격수들을 너무나도 잘 활용해 왔던 데다가 테나흐 감독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갖춘 선수기 때문에 단지 그가 조금 뻣뻣한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알레처럼 조금 부드러웠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쏠쏠하게 교체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베오르스트가 어떤 의미에서는 첼시가 펠릭스를 영입한 것보다도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펠릭스가 베오르스트보다 더 좋은 선수죠. 더 재능 있고. 그런데 첼시에는 펠릭스와 같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 일단 당장 하베르츠는 너무나도 유사점이 겹치죠. 있는 선수고 다른 선수들과도 조금 겹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서 그렇긴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요. 하지만 베오르스트는 맨유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긴한 영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라면은 이런 임대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예, 임대 모범 사례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베오르스트가 어떤 활약을 하고 또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앞으로
이어질 맨유와의 경기도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드리고요. 맨유가 테나 감독 첫 시즌에 우승컵을 들 수 있을지, 또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아스널의 독주가 아닌 혼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